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 잘 안 되는 거죠? 공부는 잘 안 되는 거니까 왜 공부가 안 될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공부가 안 될까 뭐 그러는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공부. 자, 오늘 몇 번째 보는 겁니까? 5번째 보는 겁니다. 그럼 5번째 오늘 보면 10분의 1을 보는 겁니다. 50번. 저 50번 보면 시험 보러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10분의 1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오늘 보고 2번 더 보면 올해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 저하고 뭐 4번 받고 이제 5번째 배우는데 4번 볼 동안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뭐가 기억나요? 개로는 짜증난다가 기억납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기억나겠죠? 쏙쏙들이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 나왔습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지역, 임장활동, 예부효과. 그러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쏙쏙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론 가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수요 변화, 공급 변화.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그럼 시장에서 가격과 거량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거량 둘 중에 하나가 뭐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쏙쏙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탄력성을 배웠습니다. 그럼 탄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최근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요? 표 있었죠. 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값을 갖는다. 그런데 5개 나누고 이름을 붙여줬다.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인상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합니다. 점점 인상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난주는 정책론을 공부했는데 정책론에서는 가장 먼저 별표 3개짜리가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구별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별표 3개가 뭐였습니까? 예부 효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는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 지구지를 배우는데 주로 노래하는 공법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을 제가 주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는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내용을 공부했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투자론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 투자론이 그러니까 총 8개 편이야. 부동산의 개론은 8개 편인데 1편 총론부터 해서 이 투자론이 8개 편 중에서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은 파트입니다. 그다음에 분량도 좀 많은 편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은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하고 다음 주 한 2시간 또 1시간 정도까지 해서 투자론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투자론은 지금 이제 입문 과정이라고 보고 1월 달부터 이제 기본 과정을 들어가면 투자론은 4시간은 가지고는 부족해요. 한 5시간, 5시간 반, 6시간 정도 이렇게. 근데 이제 5, 6월 달 되면 여러분이 공부가 많이 됐으니까 투자론은 4시간 내에 다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투자론은 어려운데요. 아마 오늘 투자론 붙고 나면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투자론 공부할 건데 제가 쏙쏙들이 잘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입문 과정이라 보고, 그러니까 앞에 부동산의 특성은 입문 과정 없어 그냥 다 하면 되는 건데 얘는 입문 과정 없이 다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 오바이트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알아야 될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 이렇게 이제 구성해 볼게요. 자는 사람 있으면 5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자, 갑니다. 자, 투자론은 이렇게 구성돼요. 투자의 개념, 그다음에 지렛대 효과,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투자 분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에서는 이렇게 3개의 파트가 나와요. 투자론은 7개 내지 8개를 출제해요. 올해는 8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는 7문제 출제할 겁니다. 가끔씩 8문제야. 그러니까 한 4년에 한 번씩 8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7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8문제 내지 않는단 말이야. 또 퐁당퐁당 이렇게 내지도 않고 한 해는 8개, 한 해는 7개 이렇게 내지 않고 한 4년에 한 번씩 8개. 이렇게 투자론이 많이 나오는 해는 어렵게 출제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부동산의 개론이. 그럼 여러분 시험은 7문제고 그 7문제 중에서도 2문제는 반드시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2문제 계산 문제다. 그건 어떻게 하냐? 잘 찍자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잘 찍자. 자, 여기 이제 7개가 출제되잖아요. 7개가 출제되면 그러면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되는데 이 2문제 중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있어. 분명히. 그 풀 수 있으면 하나 푸는 거고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푸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 문제를.
다 푸는 사람 재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 푸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쟤는 재수 없어. 그러니까 이 재수 없다는 나쁜 뜻이 아니라 부러움의 뜻이야. 부러움의 뜻으로. 그래서 다 푸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투자는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한 문제 안 풀고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잘 찍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 문제가 다 틀린다 해봐요. 그러면 5개 남았죠. 요 5개에서 최소한 3개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7개 나오면 3문제 맞추자. 그 운 좋아서 하나 찍어서 맞추면 4문제 맞추자. 그러니까 절반 정도 맞추자. 그러면 돼요. 7개에서 3문제 맞췄습니다. 4문제 맞췄습니다. 그러면 돼요. 3개, 4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충분히 60점 맞출 수 있으니까 투자론 때문에 나 못하겠다. 그럼 투자는 아니고 다른 것은 잘하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투자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전부 다 계산 문제 들어가요. 요 투자의 개념은 계산 문제가 없겠죠. 지렛대과 계산 문제 들어가고 위험과 수익에서 요 수익률 계산 문제 들어가고 포트폴리오도 계산 문제 들어가 있고 전부 다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탄처럼 이 부분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건데 근데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사실은 이제 들어보면 막 짜증 나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개 내지 4개 전략으로 가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7개에서 4개 맞춘다. 그럼 7개에서 절반이 3.5거든. 그럼 4개 맞추니까 60%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 맞출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는 이렇게 구성되는데 자, 여러분은 책은 81쪽 가면 부동산 투자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림을 통해서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부동산 투자의 개념.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 뭡니까?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데 투자의 개념도 모르고 바로 공부하면 안 되니까 투자의 개념을 공부할 건데 자, 요 참고 표시 있습니다. 참고 표시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 참고 표시를 통해서 큰 틀을 잡아보는 거야.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든 무슨 투자든 간에 주식 투자든 이 돈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죠. 돈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10억을 제가 지금이 현재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써버려요. 그걸 현재 소비한다고 그래. 소비. 이건 확실한 소비야. 내가 지금 10억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10억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쓴다. 이걸 현재 확실한 소비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10억을 다 날렸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지금 10억을 먹고 마시고 써버리면 안 되니까 현재 확실한 소비를 포기하겠다. 이걸 다른 말로 희생하겠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그럼 10억이 남아있죠. 이 10억을 부동산에 투입하는 거야. 근데 투자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그래서 이 투자의 개념은 10억이라는 돈을 현재 확실한 소비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돈,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입했다. 이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주식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투자의 개념인데 요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웠다. 나는 외웠다. 그럼 뭐 하려고 외워요? 나오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현재하고 미래를 바꾼 겁니다. 요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뭘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오늘 내가 저 부동산 샀습니다. 수익은 오늘 나옵니까? 미래에 나옵니까? 미래에 나오죠. 그러니까 투자는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 말이야. 네. 소비를 포기하고 수익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이야. 이걸 묶으면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미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했습니다. 미래는 확실 불확실? 불확실. 여기에 투자 개념.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짓는다. 이건 안 나와. 그럼 여기서 뭘 공부하냐면 우리 부동산의 개념을 보다 보면 위험이란 말 나온다고. 위험. 요 위험이 불확실한 것을 위험이라고 해. 불확실한 것을 위험. 자, 불확실하다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지금 현재는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해. 확실. 현재는 확실한 거야. 근데 미래는 불확실해.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먹고 마시고 쓰지 않고 지금 이걸 포기하고 돈을 아꼈다가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수익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거죠. 10억짜리 부동산을 사서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내가 1년 동안 임대 영업을 한다면 내년에 1년 동안 1억을 벌 것 같다. 1억이라는 수익이 예상된다. 근데 1억이라는 수익이 꼭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그러면 임대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될 수 있다? 그럼 미래의 수익은 확실 불확실? 불확실. 이걸 위험이라고 한다면 위험이라고 한다고. 자,
지금도 감이 안 오면 여러분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내년 10월 달에 반드시 합격하는 겁니까? 합격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위험입니다. 그게 위험이라고. 그게 불확실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험이란 말 나오면 아 불확실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볼게요. 이게 투자의 개념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그럼 투자는 결국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선택합니다. 그 말이야. 그럼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익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럼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수익도 많이 높아질 수가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화면에서 첫 번째 기억할 거 요거요. 투자는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선택한다. 위험이 높아질수록 수익도 높아진다.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제 기억은 한 5번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쉬운 지문도 최근에도 31회 때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개념 이렇게 공부하면 짜증나는 거야. 부동산 투자는 현재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했다.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이론에서 위험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수익률에서도 거의 고정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아까 첫 번째 화면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화면은 투자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위험과 수익. 그 위험과 수익이 같이 물려 있는 거야. 위험을 부담하냐만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자, 됐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 수익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내가 투자하는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그러면 수익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그래서 여기서 위험을 부담해야만 수익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험이 높아지면 수익이 높아진다.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불확실하지 않는 경우 내가 요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봐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해서 은행에서 물어본 이제 내가 10억을 예금할 테니까 1년에 이자를 몇 % 줄 겁니까? 그럼 은행에서 5% 줍니다. 그랬다고. 그럼 1년 후에 가면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나 이자 주세요. 그러니까 은행이 요즘 자본시장이 좀 침체해서 이자 2%만 줄게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5% 준단 말이에요. 그럼 불확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 그걸 학문적으로 무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위험. 위험이 없다. 그럼 은행에다 예금했습니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죠. 그러나 수익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수익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금한 사람은 나는 수익을 낮게 하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겠다. 완전바로 가겠다. 그게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해서 이제 10억이라는 돈이 있고 너 10억 돈 어디다 투자했니? 나 은행에다 예금했어. 은행에다 예금한 것은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아셨죠? 이제 그럼 용어 정의된 거야 지금. 무위험이라는 말이 나온다. 은행에다 예금한 것은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무위험이라 그래. 무위험.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에 있다. 이거 하나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보면 이것도 하면 또 나올 거예요. 책에 똑같은 하면 또 나올 거라고. 투자와 투기가 있어요. 요 투자와 투기 비교가 나오는데 요 앞으로 투자와 투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시험에 내면 제가 역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요거 내지 않아요. 근데 왜 이걸 보냐면 제가 14회 때 합격했거든요. 저도 중개사입니다. 14회 때 합격했어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치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14회 때 합격했는데 어디가 자격증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찾아보고 싶어도 자격증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럼 제가 14회 때 하냐면 여기 14회 때인가 한번 나와요. 제가 시험 봤을 때. 이거 그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올 일이 없는데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와 투기를 지금부터 이제 비교해 볼 건데 투자와 투기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에 투자했다, 투기했다 해볼까요? 자 투자는 이 3단계 거쳐가야 돼. 취득하고 요걸 샀어요. 사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야. 방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팔았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운영하지 않고 영업하지 않고 바로 팔았다. 이걸 투기라고 그래. 투기. 그러니까 봐요. 어떤 게 투자가 뭐예요? 요걸 샀습니다. 취득했어요. 이게 이제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임대용. 근데 임대용 부산인데 요걸 보유할 때 내가 3년 보유해요. 3년 보유하는데 임대 영업.
영업하지 않았다. 이 영업이 운영이라고 그래. 영업하지 않고 이게 시세가 여기 10억에 사서 여기에 15억이 되니까 바로 팔았다. 처분했다. 그러면 취득해서 처분으로 바로 가면 이걸 뭐라 한다? 투기라고 그래. 투기 학문적으로. 그럼 투자는 요걸 취득해서 임대용 부동산이면 내가 3년 동안 보유할 때 임대 영업을 한다는 거야. 영업한다? 운영한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5년 후에 팔겠다. 이걸 투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요 3단계를 거쳐가는 거야. 계속 나와. 앞으로도. 투기는 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눈빛이 안 좋아지니까 내가 임대용 부산을 취득했습니다. 3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임대 영업하지 않고 그리고 팔았습니다.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기. 투자는 임대용 부산을 취득해서 3년 동안 임대 영업을 합니다. 그 임대 영업을 운영한다고. 운영. 그러고 나서 팔았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 투자라고 한다. 자, 투자 분석이란 말 나와요. 요 투자 분석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말,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자, 좀 이따 이제 화면 넘겨서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폈고, 자 봅시다. 여러분 책에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렇게 앞에 그런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려놨고, 그럼 여기서는 요 1번이 투자의 개념, 불확실한 수익을 선택 필요 없고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 위험을 불확실성을 위험이라 한다. 그러면 위험이 없으면 이걸 뭐라 한다? 무위험. 그 무위험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은행 이자율이 생각나야 돼. 은행 이자율이 무위험이야. 무위험. 은행 이자율이 5%다. 그 5%가 위험이 없는 수익률이야. 무위험 수익률 이런 말이 나올 거란 말이 좀 있으면. 자, 이제 투자와 투기 비교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분석이란 말. 투자 분석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저는 매번 이게 이제 뭐 매번이나 매일 학원에 올 때도 지하철 타고 갈 때도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번 생각합니다. 매일 투자 분석을 혼자 해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거 살 때 10억이다. 투자 금액이 내가 3년 동안 보유하면 그럼 이 부동산에서 과연 수익이 얼마 나올 건가? 그거 따져보는 거. 그게 투자 분석이야.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는 거.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결정하는 거. 그게 투자 분석이야. 그럼 매우 간단해 이제.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된다고. 여기에 10억짜리입니다. 근데 내가 3년간 보유하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약 9억 정도 수입이 예상돼. 이거는 지출입니다. 나가는 거. 근데 수입이 9억 정도 예상됩니다. 투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하는 거지. 이걸 투자 분석이라고. 투자 분석. 그러니까 투자 분석은 어느 부동산을 보면서 내가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겠다.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돈 되면 투자하는 거야. 그럼 돈 된단 말은 이 부동산 투자한다면 돈 나가는 현금이 나가는 게 있다고. 이걸 현금 지출 그래요. 나가는 돈이야. 근데 현금 지출 또는 현금 유출 그래요. 나가는 돈이야. 그럼 나가는 돈하고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줄 것이다. 현금을. 요 현금 수입이라고 요거.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지출이 나한테 더 클 때 투자한다. 요거 미친 거지. 그잖아요? 그럼 뭐가 더 클 때? 수입이 더 클 때 투자한다. 요걸 투자 분석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여러분이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생겼다. 내가 오늘 로또를 샀다. 그러면 주말에 로또 20억이 당첨됐다. 그럼 20억 가지고 난 반드시 임대용부서 살 거야. 그럼 저거 내가 살 거야. 저거 살 때 20억이야. 내가 3년간 보유해. 나가는 돈 20억 나갔어. 3년 동안 임대 영업을 해서 얼마 들어올 거야. 3년 후에 얼마 팔 거야. 요거 생각해 본단 말이야. 저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매주 로또는 맞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투자 분석이야. 한 번쯤 그거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세상살이가 좀 폭폭하시군요. 저도 세상살이가 폭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농담하는 거고. 그게 투자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별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투자한다 그런단 말이야. 투자를 선택한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게 투자 분석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 분석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요 예상이란 말 써졌는데요. 투자로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보는데 투자로는 이 부동산을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할까 말까 결정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투자로는 전부 다 예상해 보는 거야. 이걸 투자한다면 이렇게 예상해 보는 거라고. 그럼 이거 투자한 게 아니라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지출과 예상되는 수입을 비교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을 생략해 이제. 그러면 투자론에서는 현금 수입, 현금 지출 나오면 전부 다 예상하는 거야. 예상. 그러니까 예상 이제 생략해 버리고.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은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뭐한다? 비교한다 그 말이야. 그럼 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이 총 몇 글자요? 8글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현금이 똑같죠. 이렇게 현금이. 그럼 현금이 똑같으니까 앞으로 빼내. 현금 이렇게. 그럼 수입 지출 있죠. 수입과 지출에서 요 수하고 지를 따서 이걸 현금 수지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투자 분석은 결국 이 부동산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금 수지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투자 분석이야.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이거 하게 된다고. 4교시 때 현금 수지 분석. 그럼 요 현금 수지가 요 수지가 한자 말이죠. 한자 말. 요 수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흐름. 순수한 우리말로 흐름이라고 그래.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 분석은 결국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따져보겠습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들어올 권리 상되는 수입은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임대료 수입. 팔 때 들어온 돈이 있겠죠. 나가는 돈도 있겠죠. 그럼 임대 영업을 하면 그러면 경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재산세도 내겠죠. 팔 때 양도소득세 내겠죠. 팔 때 중개수수료 내겠죠. 그게 지출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따져보겠다. 그게 투자 분석. 자 이제 투자 분석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현금 수지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측정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혹시 저하고 지금 5번째 보는데 요 현금 수지란 말, 현금 흐름이란 말을 저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그러니까 어느 날 몇째 주에 들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한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질문이고 무엇 공부할 때 어느 부분 공부할 때 현금 수지와 현금 흐름이 나왔을까요? 예, 유량과 저량 공부할 때 나왔습니다. 제가 빨리 대답하는 이유는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량과 저량 공부할 때 이 수지는 유량, 저량, 유량 그랬다고요. 한번 들어봐요. 자, 유량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다음에 수입, 지출, 수지 이 7가지가 유량이다 그랬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또 들을 거니까. 그럼 이제 투자론의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만이 앞으로 이론이 전개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이야. 이걸 투자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 이걸 내가 중개한다. 그러면 중개 대상 부동산. 요거 감정 평가한다. 그러면 평가 대상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요걸 사고 싶다는 소리야. 그럼 살려면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돈이 몇 조가 있다. 그럼 무조건 사 그냥 그런 게 있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수익과 지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그럼 이 부동산 내가 투자한다면 그럼 총 투자 금액이 얼마일까? 10억.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과 총 투자액이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부동산 가격하고 뭐가 똑같다? 총 투자액하고 똑같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총 투자액도 10억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때 대부분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엄청 많으면 야 은행 돈 싫어 그냥 내 돈 가지고 투자해 이럴 수 있지만 남의 돈 타인 자문을 이용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럼 총 투자액이 여기 10억이다. 그러면 은행 돈하고 내 돈하고 구분하는 거야. 부동산과 결혼해서는 반드시 은행 돈을 먼저 써주는 거야. 은행 돈. 내 돈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은행 돈이 타인 자본, 내 돈을 자기 자본. 그러니까 타인 자본을 저당 투자액, 자기 자본을 지분 투자액 그래요. 근데 공인 회계사들은 여기 타인 자본 저당을 부채라고 그래. 부채 빚. 그다음에 지분을 자본이라고 한다고. 다 똑같은 말이죠. 타인 자본, 저당, 부채, 자기 자본, 지분, 자본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요거 또 요거 공부할 때 봤는데
요 공부할 때 봤는데 뭐 할 때 봤을까요? 이거? 유량과 저량할 때 봤잖아요. 유량과 저량. 선생님 질문하면 유량 저량 하면 됩니까? 아니 이제 끝났어요. 유량 저량은. 요 부채하고 자본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다. 이때 나왔던 거 이렇게. 연결시키냐고 여러분 힘들어하니까 연결 안 시키랍니다. 자 그러면 타인 자본 5억이고 내 돈도 5억입니다. 그럼 이런 거잖아요. 10억짜리 임대용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저걸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돈이 5억이 있다. 그럼 은행에서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 그러면 5억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이자도 나갈 거고 그거 다 고민해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분산이 있는데 요 현금으로 분석은 현금 수익 분석은 요거 취득이에요. 취득. 그럼 취득할 때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겠죠. 현금 지출, 현금 유출이라고. 그럼 10억이란 돈이 나가겠네 이렇게. 10억짜리니까 나가겠네. 그러면 이거 사서 방치합니까? 요거 투자는 사서 방치합니까? 운영합니까? 운영하죠. 그러니까 보유기간 동안에 운영한다. 그럼 3년 보유한다? 그럼 3년 동안 이거 운영한다는 소리야. 그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이 영업이란 말이에요. 영업, 임대 영업을 한다는 소리야. 그럼 영업할 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는 소리야. 이걸 영업 현금 수지, 주로 현금 생략하고 영업 수지 그래요. 영업할 때 수익과 지출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업에서 돈을 벌면 이걸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말들이 새로운 말들이야. 아, 소득이득 저렇게 소득이득이구나. 이게 이제 이런 거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보유했어요. 보유할 때 임대 영업을 해서 3년 동안 1억이라는 수입이 나왔어요. 제 수익과 지출을 따져봐서. 그럼 3년 후에 팔아. 팔 때 처분할 때 처분을 매각이라고 한다. 매각. 그럼 처분할 때 매각할 때 현금이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다는 거야. 이걸 처분 현금 수지, 현금을 생략하고 처분 수지 또는 매각 수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처분할 때 내가 10억에서 사서 3년 후에 팔 때 12억에 판다. 요게 처분할 때 들어온 돈이란 말이야. 그러면 12억에 사서 3년 후에 얼마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요? 2억. 요걸 자본이득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사례는 나가는 돈은 10억이고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15억이죠. 12억하고 요거 3억하고 15억. 그럼 예상되는 수입은 얼마고? 15억이고 예상되는 지출은 얼마고? 10억이고. 그럼 투자 가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럼 현금 수지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분석은 이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볼까요? 여기 지금 30회 때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의 대가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이 나에게 주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럼 돈을 주는 거지. 돈을 주는데 근데 영업할 때 돈도 주고 처분할 때 돈을 준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투자의 대가는 보유시 대상 부동산 운영으로부터 영업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 시 자본이득 형태로 나타난다. OX, O. 요 지문 약간 변형시켜서 4번인가 출제합니다. 이렇게. 이게 현금 수지, 현금 흐름의 측정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 됐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1억 3년 동안 임대영업에서 나오고 처분할 때 12억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럼 15억이 예상되는 거죠. 근데 15억이 반드시 나온 겁니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성. 그걸 위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은 부동산의 결혼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상 점수가 65점입니다. 70점입니다. 70점 합시다. 내년 10월 달에 부동산의 결혼 점수가 70점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70점이 나오라는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70점이 아니라 75점이 나올 수도 있고 65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소리. 이렇게. 자, 이제 현금 수지까지 봤습니다. 그 5번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부동산 투자의 구매력 보호 효과 이렇게 나왔어요. 인플레 셔츠 나왔는데 이거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단점이야. 한 장을 넘겨봐요. 넘기면 82쪽에 6번에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나왔습니다. 그 장점의 지렛대 효과, 그 인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소리야. 인플레이션 했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단점은 낮은 황금성, 위험부담 등 나왔습니다. 그럼 시험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인 것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런데 장점도 여러 개 있고 단점도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장점에서 인플레이션 헤지란 말, 요거 좀 보고 가겠다는 소리야. 그게 이제 5번입니다. 5번. 그럼 인플레이션 헤지는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나왔어요? 단점 나왔어요? 장점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제가 요 부동산 투자의 헤지를 지금 막 설명할 건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 요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 가지고 있을 겁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겁니까? 요거 보겠다는 소리야. 요거.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요 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이 무슨 말입니까? 요걸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요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 인플레이션이 뭔데요? 이렇게 출제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출제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출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그런데 화폐 가치가 뭘까요? 화폐 가치가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물건을 사는 힘을 화폐 가치라게. 돈의 가치. 5만 원짜리 종이떼기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 지폐가 가치가 있잖아요. 왜? 물건을 사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단 말은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소리야. 구매력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구매력이 감소했다는 소리라고. 자, 그러면 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당신은 화폐 자산,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 말이야. 그러면은 자,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요. 요걸 현금 가지고 있어, 현금. 근데 인플레이션이 10% 발생을 해요. 그럼 현금 가지고 있으면 요 10억이 10%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9억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해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면 요 10억이 얼마가 돼요? 11억이 되는 거야. 물가가 10% 올라갔으니까. 그럼 11억이 되면 인플레이션 10% 빼버립니다. 그럼 빼면 실질 가치가 얼마 돼요? 10억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인플레이션만큼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돈의 가치가 그대로 10억을 유지하는 거야.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논리를 설명했는데 이 논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물어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기에 부동산을 사면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야. 막아준다. 구매력을 보호해준다. 이걸 인플레이션 헤지, 인플레이션을 방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인상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신 이거 봐요. 간단하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이거 내지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당신이 현금 가지고 있을 겁니까? 부동산 살 겁니까? 부동산 사겠습니다. 왜요? 부동산 사면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막아줍니다. 구매력. 이걸 구매력 보호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점 뭐 지렛대 효과, 인플레이션 헤지 나왔잖아요. 소득이 되잖아요. 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헤지 정도만. 자, 됐어,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 투자의 단점도 있을 거다.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 낮은 환금성, 요 정도가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야. 그럼 환금성이 무슨 말이냐면, 요 환금성. 자, 바꿀 한. 금은 현금.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 요걸 환금성이라고 해요. 환금성. 그럼 환금성이 높다.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이 높다. 환금성이 낮다. 현금으로 받기가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바꾸기가.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요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요 10억을 자, 1번 예금하는 경우하고, 2번 주식 사는 경우하고, 3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자, 1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이제 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내가 또 필요해요. 10억이. 그러니까 요 10억이라는 돈을 예금했습니다. 갑자기 10억이 필요해요. 그 다음 날. 그럼 바로 예금을 인출하면 10억이 돼요. 그러면 예금은 환금성이,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럼 부동산하고 주식 볼까요? 부동산하고 주식 중에서 부동산이 먼저 팔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이 먼저 팔려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팔려고 내놓으면 잘 안 팔린다는 거야. 이게 낮은 환금성, 환금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게 부동산 투자의 단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부동산은 가장 문제점이 현금하기가 곤란해요. 현금하기가. 그래서 30년 동안 안 팔리는 땅도 있어요. 저도 30년 동안 내놨는데 아직 안 팔리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땅은 상속돼. 상속. 그러니까 상속되는 땅은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아주 좋은 땅을 상속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팔라고 내놔서 안 팔리니까 상속될 수도 있고. 예? 자,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요. 낮은 환금성.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요. 인플레이션 해지,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다. 자, 끝났어요. 자, 이제 82쪽 가면 지렛대가 나오는데 그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으로 갈까요? 최근 84쪽이 위험이 나왔습니다. 84쪽, 85쪽까지 위험인데 이제 86쪽 뭐 중간까지 위험이 돼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84쪽, 85쪽, 86쪽까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위험 관련해서는 85쪽의 내용 4번 위험 처리 방법 나왔나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계속 나오잖아요. 31회 때부터 해서 계속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 또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니까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은 84쪽 내용을 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어차피 나중에 85쪽의 내용 4번 위험 처리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하요상 하면 돼. 그 위험 처리 방법 옆에 뭐라고 써있어요? 기하요상. 그 동그라미 쳐는 것은 그렇게 외우라는 소리야. 기하요상 다 알고 가. 여러분 다 시험장 갈 때 기하요상 하고 간단 말이야. 그래도 시험장 가서 틀리고 와. 이게 왜? 공법 때문에. 예, 오늘 투자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일 또 공법 선생님 노래하면서 이상한 말 해버리면 전부 다 결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위험 갑니다. 위험은 개념이 불확실성. 요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불확실성 안 나와. 위험이 뭡니까?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대 순위의 변동 가능성 그래요. 기대 순위 변동 가능성. 자, 그럼 요거 잠시 멈추고 여러분이 10월 달에 내년 10월 달에 개론 점수가 자, 70점. 70점을 예상했습니다. 예상했어요. 요 예상을 다른 말로 기대라고 그래. 기대. 네. 경제학에서는 요 예상하고 기대가 똑같은 말이야.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합격할 것을 예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합격할 것을 기대합니다. 같은 말이라고. 예상과 기대가. 그럼 여러분의 개론 점수는 7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요건 이제 예상 점수가 실제 내년 10월 달에 실제 점수가 70점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점수가 75점이 될 수도 있고 65점이 될 수 있고 70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게 70인데 실제도 7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만큼 나왔죠. 이거는 불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나왔습니까? 확실. 이건 위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70점을 기대했는데 65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기대했던 것을 벗어났죠. 이걸 위험 불확실성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70점을 기대했는데 75점이 나왔습니다. 이건 위험입니까? 아닙니까? 위험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을 벗어나면 위험이라고 한다고. 자, 이게 위험인데 역시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예를 들은 거고, 자, 이제 부동산 가지고 해볼까요? 부동산. 요 부동산 있는데 내가 여기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기대되는 수익률이 자, 생각해 보는 거죠. 10억에 투자한다면 1년 동안 수익이 1억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10%였습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그럼 요거는 기대했던 거고 실제로 투자해서 실제 수익률이 10이 안 나오고 8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기대 수익률이 변동한다는 소리야. 이 기대 수익률 변동 가능성을 위험이다,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한다고. 역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왜 이런 말들이 이제 책 보다 보면 나와요. 기대 수익률이 변동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건 뭐야? 그럼 그게 이제 위험이란 소리예요. 위험의 측정 나왔습니다. 인상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의 측정은 앞으로 위험을 계산할 때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계산한다 이 소리야. 근데 계산 문제 안 나올 거고 책 보다 보면 표준 편차니 분산이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위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A라는 분산이 있고 B라는 분산이 있는데 A의 표준 편차가 10이고 B가 6입니다. 어디가 위험이 커요? A 분산의 표준 편차가 10이고 B가 6입니다. 이 표준 편차와 위험이 분산이 뭐예요? 위험이라니까 위험. 그러면 A는 표준 편차가 10이고 B는 6입니다. 어디가 위험이 커요? A. 그러니까
표준 편차와 분산이란 말을 가지고 위험을 측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위험을 계산할 때, 위험을 측정할 때, 위험을 표시할 때 뭘로? 표준 편차와 분산으로. 요거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거 볼게요. 그럼 부동산 투자 위험의 개념을 봤는데 투자 위험의 종류가 있다. 위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에 보면 한 5가지 써놨어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고, 법률적 위험이 있고, 인프리 위험이 있습니다. 5개 나왔네요. 5개. 이거 뒤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5가지 알고 하는데, 자, 찍기 한번 합시다. 찍기. 이거 5개 나왔으니까. 5개 나왔으니까, 그럼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가장 시험에서 잘 나왔던 게 몇 번 같아요? 3번도 나오고, 모르면 3번이라고 그래. 자. 자, 요 1번 나왔습니다. 사업상 위험. 2번 금융적 위험, 3번 유동성 위험, 4번 법률적 위험, 5번 인프리 위험 나왔습니다. 그럼 몇 번 같아요? 2번하고 3번 헷갈리죠?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2번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와. 금융적 위험이. 3번도 요즘 잘 나오지 2번보다는 좀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2번 유동성 위험입니다. 아니 금융적 위험입니다. 그럼 금융적 위험부터 보고 갈게요. 금융적 위험부터. 이거 가장 중요하다 있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은 비싸죠. 비싸니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해요. 그러면 타인 자본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럼 은행에 돈 빌려서 투자하면 은행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지. 안 갚은다? 지가 김일성이야? 김정은이야? 그래서 갚아야 되죠. 근데 어떤 이유로 은행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있다. 그걸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래. 타인 자본에서 투자했는데 원리금을 상환해야 돼. 내가 5억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그럼 매월 원금과 이자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소리야. 즉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있다는 소리야. 이걸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금융적 위험이란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봐요. 위험의 종류에서 금융적 위험, 유동성 위험 이렇게 있는데 타인 자본이 이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타인 자본이 이용했다 금융적 위험이라고. 그럼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다 이게 금융적 위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금융적 위험을 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나 금융적 위험 싫어. 나 금융적 위험 없이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3번처럼 하면 되지. 전액 자기 자본 투자했습니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금융적 위험이요. 금융적 위험은 단독 문제 나온 적 있어요. 29회 때 이렇게 박스를 줘요. 그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타인 자본 이용해서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가로 위험 이다 이렇게 냈어요. 타인 자본 이용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가로에 들어갈 위험은 무슨 위험이냐? 금융적 위험. 이게 29회 때 시험입니다. 어려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 유동성 위험은 단독문제 나오지 않았어요. 금융적 위험 단독문제 나왔지. 자 다시요. 금융적 위험 타인 자본 이용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뭐란다? 금융적 위험이라 합니다. 그럼 금융적 위험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안 빌려오면 되지. 전액 자기자본. 시험지에다가 안 빌려오면 되지. 이렇게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액 자기자본 투자했다. 타인 자본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으로 갈까요? 대부비율이 높다. 아직 이런 것을 자세히 안 배웠어요. 다음 주 배울 건데 대부비율이 높다. 부채비율이 높다. 은행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2번은 은행 돈을 많이 빌려왔다. 그러면 금융적이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자 금융적 끝. 그럼 유동성임으로 갑니다. 유동성임은 유동성이 무슨 말이냐면 현금화 가능성. 현금화 가능성 그래요. 아까 현금화 가능성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단점 중에서 부동산은 환금성이 높아야 낮아요? 낮죠. 그게 이거예요. 현금화 가능성이 환금성이야. 환금성. 이렇게. 그럼 이 유동성임은 이런 뜻입니다.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다. 낮은 환금성 때문에 팔라고 내놔도 잘 안 팔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한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제가 이 부동산을 샀습니다. 10억이 샀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한
7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팔아야 되겠어. 그럼 이제 팔라고 내놨습니다. 팔라고 내서 10억에 내놨어요. 안 팔려. 왜?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그럼 이제 9억에 내놨어. 그것도 안 팔려. 8억에 내놔서 안 팔려. 미쳐버릴 것 같아. 7억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팔렸습니다. 그 부동산이 환금성이 높으면 그러면 10억짜리를 10억에 내면 팔릴 거란 말이에요.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10억짜리를 팔 때 7억에 팔 수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파는 과정에서 환금성이 낮아서 시장에서 가치가 10억인데 얼마 손실 보고 있어요? 3억을 손실 보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그다음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리지도 않아요. 나는 한 달 정도 안에 이 한 달 안에 팔아야 될 건데 한 석 달 후에 7억에 팔았습니다. 그럼 원하는 시기에 현금하지 못할 위험, 이걸 뭐라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환금성이 낮다, 유동성 위험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여기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위험입니다. 위험. 자, 여기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여기에 돈 된다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매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개사들 알거든요. 저거 왜 매물로 나왔는가? 금매다 이런 거 안다고. 그럼 중개사들이 보면 주변에서 누가 안 달라들어요. 이거 사겠다고 안 들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0억이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파는 사람이 중개업자한테 이제 전화하겠지. 그거 요즘 안 팔립니까? 사장님 요거 10억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8억에 내놓으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억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일부러 여기 중개사가 안 팔려준 게 아니라 안 팔려고 한 게 아니라 8억에도 안 팔려요. 근데 7억 정도면 중개사가 봤을 때 7억 정도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사는 거예요. 중개사가 친구들 돈 끌어들여서 사는 거라고. 예? 그럼 중개사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럼 약간 나쁜 마음을 갖는 중개사는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가 요거 8억 5천에 살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연결 안 하는 거야. 않고 사장님 8억 5천은 안 되고 7억 정도는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급해. 에이씨 7억에 팔게요. 그럼 7억에 팔았습니다. 이게 그 돈은 제 친구들한테 돈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8억 5천에 또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럴 거 아닙니까? 8억 5천에 살 사람이 있는데 그걸 숨기고 나쁜 거 가르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좀 나쁜 마음이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 금매가 나온다는 거야. 금매가 나오면 그러면 중개사가 그걸 돈 대서 사놓으면 돈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게 중개하다 보면 1년에 한두 개 나온다는 거야. 그게 돈 된다는 거지. 네? 혹시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약간 옆으로 셌습니다. 그럼 유동성 위험은 환금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화 과정에서 내가 손해볼 수 있다. 이걸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내가 원하는 시기에 팔리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두 개. 금융적 위험에 해당 주요.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두 번째 중요. 이제 앞으로 가서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 시험은 요거 사업상 위험을 냈습니다. 물론 지문 좋지만 지문. 여기 봐요. 저 위험이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위험에서 단독 문제를 내면 위험을 내면 그럼 이렇게 된다고.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것만요. 다음은 투자 위험의 종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의 종류. 요것만 단독 문제 내면 얘도 나오고 금융적도 나오고 유동성도 나올 건데 그렇지 않고 위험 전체적으로 내면 그럼 위험은 지금 책 84쪽부터 해서 86쪽까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문에 하나 정도 들어갈 법한단 말이야. 정도. 물론 금융적 위험처럼 단독 문제 내버리면 우리는 더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요거 지문에 하나 정도 들어갈 적 말동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사업상 위험으로 갑니다. 요 사업상 위험이 제가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이 약간 힘들어하시라고. 금융적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금방 캐치를 해. 아 그렇구나. 근데 요 사업상 위험을 할 때 여러분 눈빛은 약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자, 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 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는 경우 이 경우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어떤 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부동산 투자하는 게 사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뜻이야. 요 사업상 위험은 당신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는 위험이 없지만 불확실성이 없지만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면 당신이 부담해야 될 위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걸 사업상 위험이라고 그래. 사업상 위험. 그렇죠? 그럼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의 수익성에 관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 내가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는 거야. 그 불확실성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내가 이 부동산 투자해서 이걸 샀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야, 침체. 그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어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더 낮아지겠죠. 그걸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고. 시장 위험. 그러면 요 사업상 위험은 이렇게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사업상 위험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사업상 위험 요 1번, 2번, 3번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유치적이 만나고 사업상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 수익성에 관한 위험이다.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렇지 않고 요 시장 위험 요 시장 위험은 사업상 위험입니까 아닙니까? 사업상 위험이야. 사업상 위험.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부동산 시장 여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거든.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도 은행에다 예금하면 나에게 주는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면 시장 상황이 변동해서 부동산 경기가 변동하면 즉 침체를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수익이 불확실성이 나타난다.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해요. 시장 위험. 그럼 봐요.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업 위험이다. OX. 다시 실시간 안 됐다니까 아직. 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습니다. 경기가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시장 위험이다. OX O. 이거는 사업상 위험이다. OX O. X 아니야. O야. 큰일 났네. 여기에 다 시장 위험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 어떤 말을 해도 이건 무슨 위험이다? 사업상 위험이다. 그 소리야. 이렇게. 자, 다시요. 다시 봅시다. 다시. 자,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럼 시장이 침체로 가버리면 내가 부동산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침체로 가버리면 내 수익은 변동할 수 있겠죠. 그걸 무슨 위험? 시장 위험. 그럼 이 시장 위험 무슨 위험이 되는가? 사업상 위험.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변동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로 갔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것은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렇지? 저는 남자입니까? 나는. 우리 결혼쌤 남자다. 이것도 옳은 말이고 우리 결혼쌤 사람이다. 이것도 옳은 말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운영위험.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운영을 잘못해버리면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이건 무슨 위험? 운영위험. 자, 위치적 위험은 자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위치적 위험은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와요. 자, 이런 거죠. 위치적 위험은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노원구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강동구에 투자했다. 근데 강동구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 입지 선정을 실패해버린 거야. 그럼 위치를 잘못 선정해버리면 그럼 불확실성이 나타나겠죠. 이거 무슨 위험이란다? 위치적 위험이라고 한다 이 소리야. 여기 보면 상대주기 지배나 절대주의 여기까지 하지 말라고. 입지 선정을 실패한 거야. 노원구에다 투자해야 되는데 강동구에 투자한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겠지. 야, 내가 노원구 투자를 하겠잖아. 근데 왜 너 강동구 투자했어? 그래서 왜 쪽박 찼어? 그거 뭐라 한다? 위치적 위험이라 한다. 됐네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 부분 됐고 법적 위험과 인플레 위험은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괜히 보면 요것만 공부할 거냐 요거 필요 없어요. 이건 나중에 한 번 정도 언급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 나오는데 역시 지금 이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이 있으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위험 처리 방법입니다. 요건 나중에 요 6가지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6가지.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걸 다 언급해. 작년 수업에서는 이거 막 언급했었다고. 첫 번째 수업부터. 근데 인상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번 수업에는 이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다음 위험 관리 방법도 있어요. 위험 관리 방법도 있는데 자, 책을 넘겨봅니다. 넘기면 86쪽에 가운데쯤 위험 관리 방법 나와요. 참고 표시 나오네. 참고 표시. 참고 표시는 실은 시험의 출제 비중은 많이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걸 내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5번에 가면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비례관계.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요거는 이제 33회 때도 냈네요. 작년에도.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그러면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다. 자, 1번까지는 하면 되고 2번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상쇄관계다 이렇게 해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를 무슨 관계? 상쇄관계다. 비례관계를 상쇄관계다 이렇게 합니다. 6번 위험과 같이 있는 반비례관계다. 요걸 이제 올해 계산문제 냈는데 이상하게 올 계산문제 냈습니다. 그동안 거의 몇 년
한 20년 안 내다가 올해 이걸 계산문제 냈는데 또 이걸 막 계산문제 내지는 않을 거라고 요거 계산하는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고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인데 6번 할 필요 없어. 지금은 5번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 다른 말로 상쇄관계 있다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했던 거 제가 말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것밖에 없어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있다? 비례관계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하나. 인플레이션 해지. 단점은 낮은 환금성. 그다음에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그거 필요도 없고 기대 순위의 변동 가능성 그것도 필요 없고 위험의 종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 사업상 위험 이렇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험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85쪽에 있는 뭐다? 위험 처리 방법. 그게 이제 기하 요소로 써진 거. 자, 그 부분이 1월 달에 배우게 될 건데, 자, 그 부분이 출제 비중 가장 높다. 2월 달에 배우게 돼. 2월 달에. 자, 됐어. 여기까지만. 자, 고생하시고 쉬었다가 이제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쉬었답니다. 요거는 위험까지 풀면 돼. 위험까지만.